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기 경상국립대 SISK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경제학부 김동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강의는 이제 정구현 박사님이 진행을 맡아주셔가지고, 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구현 박사님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SSK 온라인 세미나,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상국립대 SSK 연구단 정구현 연구원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저희 그 연구단에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를 주제로 좀 일련의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절강해양대 연광석 선생님께서 그 박현채의 경제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17일 수요일 4시에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홍종욱 선생님께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26년 1월 7일 수요일에는 원영수 선생님께서 1980년대 학생운동의 마르크스주의 수용, 그 다음에 2026년 2월 4일에는 이진경 선생님께서 서울과기대 이진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2월 11일에는 조정환 선생님께서 한국에서의 자율주의, 그 다음에 2월 25일에는 연세대 배세진 선생님께서 1990년에서 2000년대 한국 좌파 이론 수용의 한 단면, 윤소영과 알트셀 그리고 이진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주제로 한 3개월 동안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어, 영광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채팅창에 그 영광석 선생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그 발표 글은 올려두었고요. 또 아마 오늘 또 PPT를 사용해 주셔서 발표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영광석 선생님을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대부분 선생님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연광석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자료를 좀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PPT를 공유를 할 건데요. 내용보다는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어,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제목은 박현태 사상의 의미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 아마 또 여기 경제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 박현채의 경제 사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주저했었는데, 경제보다는 사상에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뭐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 그 부제가 이제 대만을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상의 분단이라는 책 안에서도 다루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이 대만을 이야기할 때 어, 저는 주로 이제 대만의 똑같은 어떤 사상가 내지는 지식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주요한 어떤 정체성으로 보면은 이제 소설가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게 다양한 그런 역할을 대만의 이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이 사회운동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진영진이라고 하고 중국어로 이제 전인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어, 하는 이유는 이제 대만을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대만이란 어떤 시좌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거든요. 일단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1978년부터 82년까지 네 편의 소설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소설에 이제 시리즈를 붙이는데 이게 워싱턴 빌딩 시리즈라는 이제 네 편의 소설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뭐 대만에서도 주로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논의 안에서 이 종속 이론이 소개가 됐었고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대만 사회를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오히려 소설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쓴 소설이 이제 어, 한국에는 지금 요 워싱턴 빌딩 시리즈는 한 편이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1988년인가 89년에 중앙일보사에서 20권짜리로 중국 현대문학 전집을 내는데 거기에 대만 편에 한 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뭐 잡지에 이렇게 발표된 소설들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한국어판이 뭐 그중에 한 편밖에 번역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이 소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이 문학으로 표현해낸 것인데 나중에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이 사회과학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사회과학 연구회를 조직을 하고 또 관련한 책들을 총서로 번역을 해서 정치경제학 총서를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 이 대만에서 이제 사회 성격 논쟁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1990년대에 벌어지거든요.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주로 대만 안에서는 문학계 안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그 문학사를 가지고 시기 구분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 성격적인 논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이제 주도했던 분이 또 이 소설가예요. 근데 이분이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1945년 대만에도 광복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의 45년의 광복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사회 성격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49년에 이제 49년은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고, 어, 양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대만과 이 중국 대륙 사이에 이제 사실상 분단이 형성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49년은 이 대만이라는 이 지역의, 이 사회의 어떤 성격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만을 볼 때 일본 식민 지배를 경험을 했고 또 전후에 직접 내전을 겪진 않았지만 어 국공 내전에 간접적 영향이 있었고 또 반공주의 국가를 경험을 했고 또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수출 주도형의 이런 경제 성장을 했고 또 마침 80년대에 민주화라는 경험이 있었고 어, 뭐 90년대 이후에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을 하나의 시각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한국을 보면 예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게 이제 제 주로 이제 연구 접근 방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박현채 선생님의 사상을 볼 때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요 광복이라는 의미.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일본 군 대표가 와가지고 투항을 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대만의 광복이라고 하는데 동맹국인 이제 미국의 대표도 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이제 좀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중화민국 국민정부 대표가 있고 대만 인민 대표가 있고 일본군 대표, 동맹국 대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0월 25일이죠.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이런 광복 의식, 이 투항 의식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광복절로 이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한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양된 식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 뒤에 가서 이제 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 음, 글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일이 보이시나요? 지금 PPT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IMF 터졌을 때 대학 막 들어간 그 시기인데요. 그 학번인데, 당시에 97년, 98년 요 시기에 처음 이 박현채라는 이름을 접하긴 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지금 파일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1990년대 말 경우에 제가 접했던 뭐 학생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 안에서는 사실 이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뭐 생활도서관 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참여를 했었는데 많은 이제 선배들이 책도 기증을 해주시고 그 봤는데 일단 책 제목에 민족이 들어가 있으면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대착오적인 느낌도 들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이 박현채 선생님의 이제 글을 읽고 이제 많이 반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 일단 그 지금 파일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제사로 맨 처음에 이제 넣은 것이 이제 문학평론가 최원식 선생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동서의 마주섬에서 동이 서를 배타하는 것이 한 문제요. 서가 동을 집어삼킨 것이 국문체라면 동과 서가 최소한의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견제하는 것이 국한문체라 해도 좋다. 사실 이 뒷부분에 이제 최원식 선생님이 사실상 이 여기서 이제 서가 동을 집어삼킨 것이 국문체라고 했는데 국문체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문제의식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게 이런 문제가 일단 중국어권에서는 없어요. 중국 대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동과 서 그리고 이것이 어떤 언어 문자에 준 어떤 영향, 어떤 곤경 이런 것들이 어, 중국에서는 없고 사실 일본에서도 사실상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사실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지한 대화를 견지하는 것, 진지한 대화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동과 서를 어떻게 서로 결합시키느냐. 그래서 이 동을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지속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서가 바로 어떤 현실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사실 박현채 선생의 논의 안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박현채 선생님의 우려도 이런 최원식 선생의 우려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어, 방법으로서의 대만 요 얘기를 이제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어,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이제 사상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미가 먼저 얘기했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미조구치 유조의 방법으로서의 중국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뭐 이제 대만에 있는 제 지도 교수인 정광 선생이 이제 탈제국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시아를 방법으로라는 ACS 메소드라는 이제 저서를 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의식 안에서 이제 제 논의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식의 탈식민화의 문제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어떤 지식의 식민화 과정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문제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 네, 이런 고민을 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방식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선진적인 어떤 나라의 이론을 이제 수입해서 해석해보는 이런 시도들이 많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떤 수직적인 이런 위계가 설정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횡적인 그래서 이제 비교보다는 보통 이제 인터레퍼런싱이라고 상호 참조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서의 대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야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러니까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어떤 식민화된 지식 구조 안에서 주체로 서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발턴이나 서발터니티 논의와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만을 방법으로 삼을 때 대만의 어떤 부분이 과연 이 한국의 방법이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진영진이라는 이 소설가 그리고 그 소설가의 작품 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런 대만의 소설에 대한 어떤 독해를 통해서 어, 과연 이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이라든가 사회 성격론, 사회 구성체론 뭐 이런 것들이 갖는 어떤 탈식민주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소설 내용을 번역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이제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일단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네 편 하나의 어떤 워싱턴 빌딩이라는 이 건물의 빌딩 안에 어, 각 층마다 대부분의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미국계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런 어떤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대만의 어떤 자본주의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게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은 음 그러니까 45년에 이제 중화민국으로 사실 대만은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도 국호는 이제 중화민국인데 45년 이제 광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식민지였던 대만이 어, 모국인 어떤 중화민국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후에 이 중화민국의 일단 지방으로 일단 복귀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 전체를 포괄하는 중화민국의 하나의 지방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중화민국에 의한 이제 탈식민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반복성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혁명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어떤 자본주의적 발전의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9년, 50년대 뭐 다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어 먼저 그러니까 양안이 이렇게 분단되기 전에
일단 이 45년에서 49년까지 이 중화민국으로 복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상대적으로 외부의 개입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많이 다른 부분인데 우리는 45년 광복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신탁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대만은 사실상 이 49년에 이제 그 국민당이 패배해서 대만으로 오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이 탈식민화의 과정을 이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이제 사회 성격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 진영진이라는 분이 신심지화의 그 길을 걷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 성격적으로 이제 반자본주의다. 절반 이상의 이제 자본주의다라고 이렇게 49년 이후에 대만을 규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는 바로 45년 이후에 이제 광복과 그 탈식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진영진이라는 분은 사실, 음, 이제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68년에 이, 그러니까 독서회 사건으로 이 체포가 돼서 이제 구속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10년인가 이제 그 형을 받았는데 이제 75년에 장개석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특별 사면이 돼가지고 조금 일찍 이제 추록을 하게 되죠. 근데 68년부터 75년까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있거든요. 대만에 그 녹도라고 거기에서 수많은 그 아직 이제 그 처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이제 남아 있었던 선배 좌익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원래 68년 그 전에 그 독서회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자발적인 그런 어떤 활동이었다라고 보면 68년 이후에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들을 만나면서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이제 재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7년, 75년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는 여전히 대만은 계엄 상태고, 계엄 상태는 87년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데, 일단 먼저 78년부터 이 워싱턴 빌딩 시리즈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83년부터 이 백색 테러 3부작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40년대 말 그리고 50년대에 주로 발생했던 대만에서 발생했던 백색 테러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83년부터 이런 작품들이 발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대만 내에서도 어떤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관련한 이제 작품들을 좀 재해석을 했었는데 이 백색 테러가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음 사실 이제 국민당이 그 일종의 이제 대만 내에서 이제 좌익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공백 상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이제 체제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대만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가장 금기화된 부분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작업을 83년부터 해서 이제 3부작을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색 테러의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감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68년부터 75년까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선배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소설화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실제로 사회 성격 논쟁은 90년대에 시작이 되는데 그 사회 성격 논쟁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사실 이 78년부터 이 87년까지의 이 소설 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 워싱턴 빌딩 시리즈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현실적인 문제, 당장 대만의 어떤 민중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 이 백색 테러 3부작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그 배우의 깊숙이 어, 존재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모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 계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현실 계열에서 역사 계열로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워싱턴 빌딩 시리즈의 네 편의 작품도 그렇게 이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역사적 근원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인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차피 지금 소설이 읽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진영진이 이제 사회성격론을 제기를 할 때 사실 핵심적인 그 논의는, 그러니까 그 대만의 이제 분리주의자, 보통 이제 대만 독립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성격론이 제기가 된 것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일제 시기의 이 자본주의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고, 그 반봉건인지 자본주의인지 반자본주의인지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벌어지고, 사실상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로 치면 그 역사 수정주의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일본식 식민 시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영진이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쓰고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사실 핵심적인 게, 이제 우리 박현채 선생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핵심적인 게 바로 대만 사회 성격론이나 중국 사회 성격론이나 기본적으로 이 사회 성격과 사회 구성체, 사회 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도 그랬고, 대만에서도 이 진영진이라는 분이 대만 사회 성격론을 전개를 하면서 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 성격으로 얘기를 하고, 이 이제 사회 성격을 얘기할 때 이 사회 구성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도구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박현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개념을 구분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착하는 논의를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대만에도 그렇고, 이게 중국은 이제 우리와 달리 이제 반식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민화된 부분이 있고 식민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 전체가 어떤 하나의 사회 구성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 구성의 어떤 접합으로 설명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복잡성이 있고 어떤 변동성을 그 뭐 모택동의 정리를 거쳐서 나중에는 사실 이런 중국의 사회 성격론이 결국 나중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어떤 사회 구성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중국적인 어떤 사회주의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독단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게 이 중국적 사회 성격론의 어떤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대만에서도 보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식민지, 신식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진영진 같은 경우는 45년에 대만이 광복되면서 식민지가 반식민지가 됐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양안이 분단되고 대만이 미국과 일본의 어떤 경제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식민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49년에 반동권에서 반자본주의로 이렇게 이행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광복 이후의 탈식민화로 인한 어떤 그 성격의 변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대만의 진영진도 중국에서의 어떤 사회 성격 논과 비슷하게 어떤 이런 사회 구성체의 어떤 가변성, 변동성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9년 이후에 이 대만의 자본주의는
약간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와 비슷한 대만 특색의 자본주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중국 사회 성격론도 그렇고 대만 사회 성격론도 그렇고 이 사회 성격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역사적 지평을 열어주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현실 안에서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회 구성적인 것, 이론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이런 논의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워싱턴 빌딩 시리즈의 FDI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사회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라는 어떤 사회 구성의 부분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 구성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부분적 제도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식민지 중국, 신식민지 대만에서 사회 성격론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 구성의 복잡성에서 변동성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논의가 사실 단순히 이제 경제학적 논의로 이제 그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진영진이라는 분이 사실 또 문학자잖아요. 그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 성격론은 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80년대에 이런 어떤 사회 구성, 사회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이제 문학 작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사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진영진의 사회 성격론을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 현실, 이론, 문학과의 관계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회 구성이 이론 범주라면 사회 성격은 이제 역사 범주고, 근데 이론적 구성물로 현실을 바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역사적인 어떤 범주를 반복한다고도 현실이 설명되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에 기반을 두고 현실에 접근할 때 또 각각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다원적인 주체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현실, 이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역사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문학으로 실천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박현채 선생의, 제가 이제 그거를 제 사상의 문단 안에서는 문학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소설을 쓰려고 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제 책에서도 썼지만, 그 80년대 초반, 중반에, 네, 제가 알기로는 임헌영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그 문학과 경제라는 이제 글을 쓰게 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백낙정 선생님과의 이제 논쟁으로까지 이제 전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학에 대한 관심도 결국은 이 사상적 차원에서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사실은 제가 그 박사 논문에서 이제 박현재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상의 분단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 글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그 9월에 발표하고, 지난달에 이제 중국어로 발표를 했었는데, 글에 각주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대만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각주가 이제 주요 본문 내용이 이제로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구성차와 사회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진영진 선생의 얘기인데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 구성이라고도 하고 사회 구조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산 양식은 나름의 다른 성격, 다른 구성을 갖는다.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식민지라고 했을 때 그 신식민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이 된다라는 것, FDI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이거는 대만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 문화가 이제 되게 바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처음 70, 2009년에 2007년에 왔을 때도 유학을 갔을 때도 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영어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이 FDI 문화 이쪽이랑 관련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미국계 자본들이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해서 회사를 건립을 하고 백인 의 관리 총책이 직접 와서 이 회사를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부에 중간 관리자는 다 영어를 해야 되고 회의도 다 영어로 하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상징하는 신식민성이 있지만 또 그 배후에는 더 큰 영역은 사실은 국가자본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당이 이제 이 자본의 자유화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80년대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자본주의 시스템이 또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은 FDI보다는 이제 차관을 통해서 국가가 중심에서 노동재벌을 육성하는 정책을 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의 경험과 한국의 경험이 다른데, 그러니까 한국의 타관 경제는 이제 대외 의존성은 현저한데, 이 민중이 대면하는 거는 독점 재벌 지배하에 자본 체제라는 점에서 이 신식민성이 간접적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 역사적인 것과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과 상당히 다른 건데, 대만은 45년의 광복이 사실은 식민지가 본래 국가의 지방으로 회귀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성이 이제 다시 이제 식민지였다가 본래 어떤 중화민국의 어떤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사실상 이제 분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양쪽이 어떤 국가성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서로 국가성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주도를 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제 컸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간단히 뭐 다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박현전 선생님은 그러면 이 신식민지 경제 구조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선진선발형 자본주의, 이게 일종의 이념형 자본주의인데 여기에서 어떤 국민경제 형식과 내용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식민지 종속형의 경우에는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경제와 국민경제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내용으로의 민족경제와 형식으로서의 국민경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족 경제는 사실 또 역사적 개념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어떤 개념으로서의 민족 경제가 있고, 어떤 지역적 개념으로서의 국민 경제를 또 구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민족 경제를 본래적 민족 경제와 부차적 민족 경제의 동심원 구조로 보고, 근데 이제 역사적 주체성이 계승되는 이 자립적인 민족 경제가 이제 본래적 영역이라고 하면, 어, 이제 신시민지 자본주의에서 왜곡된 영역이 부차적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동태적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식민지 자본주의가 사실상 이제 사회 구성체로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적인데, 근데 이런 어떤 신신성이라는 것이 이 지역적 국민 경제 안에서 이제 내재화돼서 한국에서는 이게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부분인데, 박현전 선생님이 사회 성격은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국 사회 이 남한의 사회 구성체를 이제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성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신식민지 반봉건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인 반봉건 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 구성은 사실은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형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반봉건 사회에서 이 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형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계속된 어떤 신식민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만과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대만과 같은 탈식민의 계기로서의 광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 계속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 구성과 사회 성격은 계속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회 성격이라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반봉건 사회라고 하면 이 반봉건의 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결국은 이 사회 구성 개념이나 이론을 이제 경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근데 이 사회 구성이 사회 성격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론이 이 역사와 현실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럼 그 사이 그래서 결국은 문학이라는 것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왜 박현전 선생이 그렇게 문학에 대해 집착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문학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시죠, 직접. 그러니까 민족경제라는 약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국민경제 속에서 민족경제라는 것을 구체적 양태로 추출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족경제의 문제의식이 경제학이나 사회구성 이 차원에서 표현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에서 이미 이 사람이 왜 문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박현재 선생님의 이제 사회성격론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규정을 계승해서 식민지 남한에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박현재 선생님의 논의 안에서 보면 이제 북한에서의 논의를 정리된 내용을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의 사회 성격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 구성과 사회 성격을 구분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남한에 이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성격 규정은 식민지적인 반봉건 사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식민지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국주의의 자본주의가 확장된 것으로서의 식민지 자본주의를 의미하고 식민지 안에서 양적 규모와 무관하게 지배적 속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규정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미 박현전 선생님은 북한에서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미 사회 구성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사회 성격으로 보면 이제 반봉건 사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 구성 차원에서의 어떤 자본주의 규정은 사회 성격으로서의 반봉건의 반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건 박현찬 선생님 스스로도 다소 이제 모순적인 이제 부분인데 그럼 이 반봉건의 본건은 사회 구성 개념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또 사회 성격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오해를 낳거나 모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탈식민주의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사회 구성 사회 성격 논증에서 이 반봉건의 본건 개념은 사실은 정근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나라나 사회의 어떤 정근대성은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텅빈 기표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결국은 사회 구성과 같은 사회학 범주로는 이 반본건이나 본건 개념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박현전 선생님의 곤혹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봉건성의 이 개념은 사실은 국민경제가 아닌 민족경제 개념 범주인데 그래서 사회 구성 개념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문학의 논의에서도 이런 이제 사유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대만의 이제 진영진의 사회성격론, 대만 사회성격론과 이제 이게 같이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사회 구성은 자본주의화가 심화되었지만 그건 이 광복 자체의 가상성과 비실질성 이거는 사실은 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의 전환이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식민지의 사회 성격은 내용적으로 반봉건성이 왜곡돼서 지속된다. 그리고 사회 성격과 사회 구성은 불일치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조금 뭐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게 대비해서 봤을 때 대만에서 일종의 대만 특색의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성격적인 어떤 이행이 있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현찬 선생이 얘기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것과 민중적인 것 이것이 일치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일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현채 선생님은 이 사회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도 결국은 이제 이 사회 구성의 어떤 가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취약하다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회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 구성,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 구성이 약간 분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사회 구성이 이론적 개념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차원의 논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사회 구성에 대한 논의들이 논의에 집중했었던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국독자론자로 이렇게 오해된 것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회 성격론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동권 사회로 보았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주체적 자본주의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독자 관련한 논의들을 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좀 글을 마지막에 이제 이 논의를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이 박현전 선생님이 이제 사회 성격과 사회 구성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이 이론적이고 측면이라고 하면 사회 성격은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 경제와 민족 경제를 이제 구분을 했죠. 근데 이 흥미롭게도 이게 대만의 경우에는 이제 이 문학을 하는 이 분이 사상가이면서 이제 문학을 주로 했던 분이 경제학으로 사회과학으로 이렇게 궤적을 그렸다고 하면, 사실 박현전 선생님은 문학으로 궤적을 확실하게 꺾지는 못했는데 스스로 창작을 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경향은 분명히 이제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이제 민중문학을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민중문학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제기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당위로서의 민중문학을 제기를 하고 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 고민은 이 박현 선생님이 그렸던 어떤 민중문학 내지는 어떤 문학이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 어떤 가능성으로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마침 이 진영진이라는 분이 사회 성격론도 고민을 하고 경제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근데 그분은 또 어쨌든 정체성이 이 소설가이기 때문에 소설 작품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 우리 안에서도 이제 사상이 어떤 경제, 문학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어떤 융합될 수 있는 어 융합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이 박현찬 선생님의 논의에서 출발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문학 논의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주체적인 어떤 지식, 생산, 사상, 뭐 이런 이제 것을 만들어가는 의미도 있을 것인데, 좀 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 제목에 사상의 분단이라고, 어, 이름을 지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의 협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어,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협동이라는 표현은 사실 또 이것도 사실 어, 최현식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어떤 중국의 경험에서 보면 이제 국공합작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좌우 합작. 일단 하나의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느슨한 그런 관계로서의 협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 필요한데, 예, 그런 문제의식으로 제가 다음 그, 그 저작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분단에서 사상 협동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에서도 이제 사상 협동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동아시아나 어떻게 보면 이 좀 더 초국적의 어떤 그런 권역적인 차원에서의 사상 협동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침 이런 어떤 동아시아적인 어떤 사상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박현채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형성이 있다.
그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최원식 선생님이 얘기했던 동과 서의 마주함 속에서 어떤 치열한 어떤 고투를 벌이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한국적 상황을, 사상적 조건을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이제 하나의 방식이, 이게 사실 이제 최원식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저희 지도 교수 이제 이 정광진 선생님이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국주의와 소국주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분석적 개념으로는 상당히 좀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대국으로서, 그러니까 부분적 식민화, 그래서 이제 반식민지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주체성의 계승, 이 지식인의 실천 양식에 이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네, 이렇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백승옥 선생님이 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상사의 부재라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을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대만의 이 진영진 같은 경우도 이 대만 사회 성격론을 보면 이게 중국 사회 성격론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와는 다른 이제 반식민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회 구성의 어떤 불안정성, 역동성, 이러면서 이제 사회 성격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사상적 어떤 상위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적 전통에서 보면은 이제 노신과 같은 이런 사상가, 문학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승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노신이나 진영진처럼 이런 역사와 현실을 아우르는 이런 어떤 문학, 이런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이제 대국적인 어떤 사상 조건, 이 안에서 이 역사로부터 직접 현실을 파악하게 될 경우에 이제 독단론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적인 민주나 이 대만에서의 민주나 이런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침 오늘이 이제 개엄 1주년인데,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의 어떤 불안정성과 대비되는 이 대만 정치의 안정성,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국적 전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도 사실은 국민당 일당 독재를 쭉 하다가 80년대에 이제 자유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실상 양당 체제로 가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뭐 계속 민주진보당과 중국 국민당 두 당 체제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네, 그런 것을 이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사상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한국적인 어떤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소국인데요. 뭐 중형 국가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 소국 작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권역 안에서 이제 주변부의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 특징,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이 이 박현채 선생의 어떤 사회 성격론에 잘 반영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족 경제와 국민 경제를 구분하고, 그리고 사회 성격과 사회 구성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어떤 고민들은 사실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박현채 사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과학, 정치 경제학과 문학을 아우른 어떤 큰 어떤 사상적인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한국 조선이나 남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변부이면서 소국이라는 어떤 이 사상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식민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역사적 주체성이 상당히 분열적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역사적 주체성을 가지고 많은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경험과 대만의 경험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어떤 불안정성이 사실은
이 현실에 대한 교조주의적 해석을 제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대국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에서 보면 사실은 약간 교조주의화 되기가 상당히 쉽다. 그런 면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이 역사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실 해석과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상적 조건, 이런 상황 안에서 한국의 문학이 사실상 다른 어떤 나라나 사회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이런 어떤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승 선생님이 얘기처럼 이런 역사적 주체성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또 이런 사상적 축적이 제약이 되는 이런 이제 한계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위성들을 확인하면서 서로 어떤 협동할 수 있는 서로 어, 상호 보완적인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박현태 선생님의 어떤 뭐 사회성격론, 민족경제론 그리고 문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동아시아나 이 세계사적 맥락 안에서도 갖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영원 선생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부터는 좀 그 발표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 아니면 뭐 토론거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채팅방에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제가 좀 말씀해 될까요? 예, 예, 네. 정선 선생님, 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아무래도 이게 안 보이네. 그죠? 화면에 제가 이거 컴퓨터를 뭘 좀 잘못 만져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오늘 아주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영광석 선생님, 전에 저, 남경대학 그 장희빈 음, 그 교수님, 그분 그 책, 그 번역본으로 해서 잠시, 백승 선생님, 그 통해서 네, 그 계시는 적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 올해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박혜진 선생님 이제 돌아가신 지 30년 되는 해이어서 박 선생님 그동안 그 민족 경제론 혹은 그와 연관된 이제 사회 선택 논쟁 혹은 뭐 사회 구성체 논쟁 이게 많이 잊혀졌었는데 그 다시 조금 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경상국립대 그 SSK 연구단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정구현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적어도 해방 후에 이제 그 남한의 그 마르크스주의 이제 결국 그 하나의 그 커다란 이제 그 봉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박현채 선생 이분을 이제 결국 피해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니까 바로 그 영광 스님 저는 이제 중국 그 이쪽으로 계속 전공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박사기 논문을 이제 이 박현채 선생 그 민족 경제론
대해서 이제 쓰셨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단행본으로 책으로 이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죄송하게도 이제 그 모르고 있다가 그 책을 올 초에 이제 접하게 돼서 정말 그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제가 아주 한 20대 때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75년도에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일종의 이제 그때 뭐 지하 운동 서클이죠. 이제 거기 이제 커리가 이제 박 선생 이제 그 민족경제론이었거든요. 민족경제론 물론 78년도 이때 나왔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창작과 비평이라든가 이런데 여러 이제 그 논문들, 평론들을 많이 발표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80년대 한 중반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론적인 입장을 정리를 하면서 그 박 선생의 이제 민족 경제론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한 이제 그런 글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다른 그 주제를 한다고 이제 많이 좀 멀어져 있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기로 특히 이제 우리 영광 선생님 이제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놓쳤던 이제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 발표도 아주 좋았고요. 특히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보면 오늘 이제 발표도 그랬지만 그 진영진과 이제 그 박현채 그 대만의 이제 좌파 문학가 사상가인 그 진영진과 이제 박현채를 대비를 하면서 하나 이제 권역적인 이제 참조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권역적인 그 참조점으로서 그, 그 대비를 하면서 이걸 또 하나 일종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제 구세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전개하시는 거 굉장히 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일단 그렇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냥 그 책도 읽으면서 이제 또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연구단 연구의 일환으로 이제 한번 이것 박 선생 사상을 이제 한번 되돌아가서 다시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광석 선생님 이제 그 책을 이제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발표에서 이제 보면 이제 두 분이 서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진영진 이분은 박현채 선생의 이제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에 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이 좀 그걸 또 읽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 선생님은 아마 진영진으로부터 이제 그분과 직접 교류를 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80년대 이제 사회 성격 논쟁, 이걸 이제 진영진 그 선생이 이제 대만에 이제 소개도 하고 이제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정작 아까 이제 발표에서 보면 사회 성격 논쟁은 그 대만 경우는 1990년대 이제 전개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보면 1990년대는 잘 아시듯이 사회 성격 논쟁, 사회 구성체 논쟁은 소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이중적인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보다도 1991년 소련의 이제 붕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 자본주의 이제 고도 축적. 거기에서 결국 사회 성격 논쟁에 참여했던 그게 뭐 NL이든 뭐 PD든 그들의 어떤 기반 자체가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은 90년대 급속히 이제 완전히 이제 소멸했는데 이 대만 경우에 이게 다 이런 말씀하신 그런 사회 성격 논쟁이 그 이렇게 다시 생겨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책에서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서두에 이제 보면 진영진도 그렇고 이제 박현채도 그렇고 우리 영광석 선생님께서는 이분들이 이제 민주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대만 경우에 분리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민주파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보다도 이제 민족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고 특히 이제 책에서는 이제 민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탈역사적인 그런 논리다라고 이제 굉장히 보면 이제 우리 영광석 선생님께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혹은 또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 이제 통일, 흡수 통일, 그것을 뭐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 그건 뭐죠. 근데 여튼 그것과 이제 대비해서 이제 진영진도 그렇고 이제 박현철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역사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공산주의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특히 이제 우리가 박현철 선생의 사상을 지금 다시 그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민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저 어떤 조금 다른 이제 그 탈역사적 그 긍정적인 그런 의의를 이제 부여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이제 말씀하지 않으신 건데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박 선생 그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하고 이제 그 뒤는 이제 거의 이제 팔로우업을 이제 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니까 뭐 논문들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박 선생에 대해서 그걸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영각 선생님처럼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른 저 연구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박 선생, 박현차 선생의 이제 그 사상이 이제 전기하고 이제 후기로 이렇게 대체로 보니까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그 어떤 경계가 이제 보면 1980년대 그 사회 성격 논쟁이죠. 그러니까 사회 성격 논쟁 이전의 박현채는 민족 경제론자이고, 그러니까 그 사회 성격 논쟁 85년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특정하자면 85년 이후는 이제 말하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에서 이제 후기로 그 가면서 이제 근데 이제 또 보면 제가 이제 볼 때는 또 이제 박 선생님 이제 95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91년도에 소련이 또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때 소련 무너졌을 때 제가 저는 뭐 사실 박 선생하고 굉장히 뭐 밤새워가면서 술도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80년대. 근데 그 당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충격을 이제 받으셨고 또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국 사회과학 그저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한사연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 예춘호 씨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뒤에는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쓰러지셔 갖고 어, 더 그걸 더 구체화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영광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역사적 공산주의보다는 오히려 그 좀 뭐라고 할까? 그, 그, 민주 이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이런 그러니까 다른 뭐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할까요? 제 그런 보다 개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기 이제 박현채에서 후기 박현채로의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말년에 그 박현채 사상의 그 어떤 거기 이르는 그 궤적을 우리 영박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하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이 두서없고 이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그걸 썼나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영진이란 분은 그 일본어를 이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 비교적 일찍 그 일본어로 번역된 박현천 선생님 글을 읽었어요. 아마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만 사회 성격론을 전개를 하면서 그 박현천 선생님의 논의에 나오는 이제 그 재생산권 요 개념을 이제 가져다가 쓰시죠.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대만이 과거에 중국의 일부로 있을 때 그때 형성돼 있었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어떤 생산 권역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일본, 미국 이 경제권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일단 이분이 보기에는 이게 대만의 어떤 신식민성의 주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런 재생산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복원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양안의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근데 그런 논의들이 이제 왜 제기가 됐냐면 사실 이 대만의 사회 성격 논쟁이라는 거는
사실 좀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별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주로 문학계 안에서 있었던 논쟁인데, 근데 이게 그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분리주의자들의 논의랑 이게 상당히 이제 닿아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45년의 이 광복을, 일종의 이제 식민화, 중국에 의한 대만 식민화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요. 어,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상대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냐면 대만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이 중국 국민당과 경쟁하는 이제 민주진보당의 예, 주요 이제 어떤 정체성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본 식민 지배를 긍정하게 돼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 그 민주진보당의 행보에 보면 매우 뭐 거의 상상을 초월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우익과 이렇게 닿아 있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학계 안에서 문학사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논의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역사적 중국과 분리하는 그런 시도들이 먼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70년대 말부터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냥 대만이지 중국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근데 80년대 이제 민주화의 과정에서 이게 엄청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체성의 정치가 민주화의 동력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진영진 그래서 이제 본성인과 외성인을 나누는데 이제 본성인은 일제 시대를 포함해서 이제 대만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이고 외성인은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이제 국민당과 함께 이제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진영진은 사실은 본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만 이쪽 사투리도 엄청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니까 이건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수정이고 그 문제가 많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민주화의 흐름이 의회 정치로 결국은 수렴이 되고 나중에 이제 민주진보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고 지금은 또 다시 재집권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한국의 상황과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어디 분단 모순과 이 민주화가 사실은 이제 겹쳐 있어서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제 봤던 것들이 줄이었다라고 보면 대만 그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대륙과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분단 모순이라는 게 식민, 탈식민, 제국주의와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한국과 비슷한 그런 어떤 통일이 상당히 어떤 진보적인 어떤 담론으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대만에서는 이제 그게 반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민주화의 주역들이 대체적으로 어, 이 분리주의의 경향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런데 또 동시에 이 민주화의 주역들의 배후는 사실 대만의 중소자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자본은 국민당이 독점하고 있고, 이제 민간 영역을 열어주었는데, 그 이제 대만 중소자본들이 주로 일본, 미국 자본들이랑 결합해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본들이 대거 후원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 민주진보당을 이제 이게 나중에 집권당으로까지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다 부르주아 정당이긴 한데, 그러니까 대만은 어떤 그런 어떤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진영진 선생은 이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 진영진 선생은 이 국민당과 민진당이 공모 관계를 이 폭로하는 그런 소설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미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소설 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민진당 계열의 이 사람들과 이 국민당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 통일이란 문제는 그러니까 일종의 탈식민의 진정한 탈식민의 어떤 하나의 주요한 어떤 경로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진영진이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죠. 이제 친중국적이다라고 이게 비판을 받긴 하는데 그런데 진영진은 친중국적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대목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대만의 친일 친미 이 역사관이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이런
이런 어떤 노선에 대한 비판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대립구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친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어요. 중국 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정체성들이 있어요. 이 진영진과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대만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비정성시잖아요. 비정성시의 호샤오셴 감독도 사실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음 기본적으로는 이 대만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대만 분리주의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동시에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대만 안에서 봤을 때 문제는 이 분리주의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이라는 개념은 사실 현실의 중국을 넘어서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의 정체성의 이제 되게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명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청나라가 사실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할 때 사실 당연히 대만 안에서는 이제 약간 버려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 더욱 그 청나라에 대한 어떤 반감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어떤 대만 안에서의 중국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열려 있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의 개념은 이제 탄력사화된 민주에 대한 예, 문제의식을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라는 것도 다 단일한 어떤 모델 이런 것들로 이렇게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무슨 추상적인 어떤 방향성은 아마도 뭐 같겠지만 도대체 민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이 대표적인 예는 이제 그러니까 서구 쪽 어떤 유럽이나 어떤 구미적인 어떤 맥락에서 제출된 어떤 민주라는 어떤 관념, 이 자체를 비서구권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현실의 상황들은 되게 구체적이고 다양한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각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추상적 민주, 보편적 민주,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주라는 개념과 민중이라는 개념이 늘 이제 잘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탈락을 했죠. 그러니까 90년대를 거치면서 제가 대학 생활 때 민족이라는 책 제목에 민족만 들어가면 이제 별로 관심이 안 갔던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박헌천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민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어, 견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동과 서의 마주침 속에서 그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인데, 근데 민족 개념을 버리고 민주만 강조하게 되면 역사 없는 현실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걱정,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현재 선생님의 뭐 이제 사상 작업에서 어떤 시기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본인이 이제 박한전 선생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자기는 70년대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신의 입장은 일관되게 같았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에 이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기존의 입장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박현전 선생님의 사상 체계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이제 경향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안에서 강조점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시기 구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런 다양한 해석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박현 선생님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입장을 유지를 했고, 그게 이제 89년에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에 정리가 돼 있다. 그래서
어, 반봉건 사회라는 그걸 좀 저는 열어놓고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사회 구성체 개념보다 이제 사회 성격 개념으로 반봉건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현실에서의 대응에 있어서도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반봉건일 때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 보면 이제 신민주주의론으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현천 선생님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강조해서 보면 약간 계급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뭐 민주화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 들고 어 그리고 그 역사적 공산주의 사실 제 논의 안에서 사실 이게 그렇게 주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역사적 공산주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뭐 민주의 개념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어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예전에 좀 했었는데 제가 90년대 말 그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쪽 활동하는 그 문건에 보면 이제 1980년 광주를 이제 기원으로 삼는 그런 문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문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 대한 해석도 5.18에 대한 해석도 박현전 선생님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박현 선생님이 그런 어떤 역사적 연속성의 맥락 속에서 이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몸에 배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역사적 공산주의라는 개념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봤던 거고 사실 그 부분은 음 사실 이제 백낙 선생님과의 논쟁 약간 간접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분단 체제나 제3세계 관련한 논의를 할 때 보면 거기서도 사실 박근혜 선생님은 자기 본인이 이제 그 역사를 살아왔고 참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단 체제론이 이론으로서 그 갖고 있는 해석의 유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가는 한계를 왜냐면 이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의 어떤 고무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관점이 이제 외부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박근혜 선생님은 어쨌든 그런 논의들을 이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저는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공산주의는 자기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공산주의의 다원성을 또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름대로 추구하는 어떤 공산주의의 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뭐, 사회주의라는 이 어떤 이념이나 이론 자체도 좀 주체적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탈식민주의적 맥락에서 박혜태 선생을 이제 해석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좀 답변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셔서 많은 공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또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이제 뭐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그 이일령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뭐 일정 부분 이제 답변이 된 부분도 있는데요. 발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분단, 역사적 공산주의를 제기하셨는데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밑에 이제 그 현준 님이란 분께서 이제 박현채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화순 출신인 그가 1989년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다시 광주에서 활동하셨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습니다. 더구나 그 시기는 조선대학교가 1980년대 후반에 대학개혁 운동과 학원 민주화 흐름을 거치며 지역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던 전환기였습니다. 인권 변호사인 이도면 선생이 청장으로 추대 및 선임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시기에 박현채 선생이 조선대에 부임하게 된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아가 박현채 선생의 사상적 지향, 민중주체성, 민족경제론, 지역기반 민주운동과 학문, 사상운동에 대한 관심의 관점에서 당시 광주 호남 지역에서 전개된 학문적, 사회적 흐름과
박현채 선생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교차하거나 상호작용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사상의 분단이라는, 음, 이, 사실은 사상의 분단이라는 이 책 제목은, 어,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는 사상의 단절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지도 교수가 사상의 분단이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분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서구의 사회과학 개념 안에는 없잖아요. 이 분단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백낙천 선생님의 이제 분단 취제 이 개념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단이라는 이 중요한 이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 분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순을 표현할 수 있는 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런 분단이라는 조건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이제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독특하게 그 사상 체계를 형성한 것이 이제 박현천 선생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저 그렇게 봤고, 그러니까 이 사상의 분단이라는 이 조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나름의 최대치의 이 사상적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이제 박현태 선생님의 성과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아까 그 조선대, 그 이거는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그, 저도 이제 광주에 잠깐 있었는데, 그, 박현태 선생님의 그 일가가 사실 저도 이제 많이는 뭐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외가 쪽이 상당히 좀 좌익에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오지호 근데 빨치산을 같이 활동했던 이제 오지호 화백 그분도 조선대 교수였죠. 이제 서양화 하시는 오지호 화백이 외삼촌인가 그렇지 않나? 그 외가 쪽이 오신데 그리고 약간 먼 친척으로는 정률성이라고 이 중국에선 되게 유명한 음악가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박근혜 선생님의 좀 먼 친척이고, 그러니까 그 광주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사회주의 어떤 그 계열의 그 자장 안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뭐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박근혜 선생님 관련 내용들 이제 읽어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숙한 때,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저도 뭐 그걸 많이 깊이 고민한 것은 아닌데, 이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성, 그리고 그런 어떤 자장 속에서 박현태 선생이 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음, 그 조선대 부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광주에 대한 그 아주 독, 각별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성장한 곳이기도 하고 또, 또 5.18 시기에도 5.18 바로 직전에 광주에서 계시다가 징조를 이제 느끼고 이제 바로 서울 올라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광주에 대한 박현천 선생님의 이제 좀 냉철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시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뭐 글들이 더 올라오긴 했는데요. 뭐 이일령 선생님께서 이제 박현재 선생을 경제학보다는 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연속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상의 단절, 그게 책 내용에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연 선생님이 분단 체제로는 기반한 것은 아니죠라고 또 글 올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민 선생님께서도 뭐 참고라고 그냥 올려주셨는데
그 신식민지 방북론이 북한 관리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좀 어, 말씀을 주셨고요. 질문은 아니어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세준 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박현재 선생에 대해 알아보는 중 이런 중 강의가 있다고 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박현재 선생은 농업 문제에 상당히 집중하면서 생태순환적 논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만 사회 성격 논쟁에서도 농업 문제가 주로 다뤄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대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논쟁이 된 부분은 45년의 광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국민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 투항을 하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같이 이제 대만의 광복을 이제 경축을 하고 대만은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중화민국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뭐 이제 관리들 뭐 이런 데 파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접수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탈식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식민화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주의자들은 그걸 이제 재식민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뭐 국민당의 입장이나 아니면 또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대만의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다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분리주의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회 성격 논쟁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이나 생태 부분은 이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또 다른 어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처음에 뭐 영광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도 이제 1시간 발표, 그다음 30분 정도의 그 토론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사실은 지금 토론 시간은 다 지난 상황인데 혹시 뭐 꼭 질문하셔야겠다는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어, 없으시면 뭐 마지막으로 뭐 영광 선생님 혹시 뭐 정리하시면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책이 나온 지가 지금 7년 됐나요? 이게 사실 거의 반응이 없는 책이었는데, 어, 예, 방금 이희령 선생님 뭐 질문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이희령 선생님이 제 책에 좀 언급을 한 부분을 예, 그래서 글을 읽어봤고, 예, 아무튼 되게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침 오늘 이제 얘기가 이제 정치 경제학 중심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현태라는 경제학자를 가지고 경제학의 한계를 이렇게 계속 논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송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경제학도 크게 보면 사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경제학 나름의 이제 역할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 사상이라는 더 큰 그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고려하면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들고, 저는 음, 지금 이제 대만 쪽이랑 이 중국 쪽에 이제 여러 분들이 황석영 아까 어떤 분들이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황석영을 이제 같이 읽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중문판이 번역된 게 몇 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이제 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래된 정원을 거의 다 이제 읽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박현재 선생이 당시에 이제 그 기대했던 문학, 어,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소설을 쓰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어쩌면 박현 선생님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문학 안에서 이 박현태의 이 문제의식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 안에 우리 나름의 어떤 사상 체계를 이제 형성하는데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지금 길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요, 요 작업들이, 어, 일단 우리 안에서 어떤 사상의 회복, 복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분과학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실 어떤 공통의 어떤 문제의식도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이제 좀 주체적인 그런, 사상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역시나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영진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이런 박현채의 이 사상의 이런 특징들이 포착이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회 성격과 사회 구성을 구분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문학과 경제라는 이런 결합? 뭐 이런 것들, 이런 사회들이 있었지? 왜 서로 이렇게 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궤적을 형성했지? 뭐 이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하게 됐는데, 이게 대만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 진영진이라는 이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횡적인 상호 참조라는 이런 방법론을 좀, 어,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영어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2주 후 또 17일에 계속 이제 또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로 강연이 이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홍종 선생님을 모시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마르크스주의라는 강의를 또 하니까요. 그때도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